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문제는 5억 3,4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빼면 3,900만 원 남거든요. 3,9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근데 어떤 분은 아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 되잖아.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예, 그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중도 해약한 분들이 작년에도 뭐 3만 명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80%가 집 사는 데 쓰려고 그 퇴직연금 해약하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퇴직연금만은 중도 해약하고 손대지 말아라.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한국은 약간 부동산만 있으면 이제 노후를 일단 집 한 채로 노후를 좀 마련했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한데요. 집 한 채로 노후 준비 생각하지 말아라. 아까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우선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인데 50대 가구의 자산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실감이 가거든요.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4,200이래요. 집에 계신 분들은 6억 4,200? 그런 돈이 누가 있어? 그러는데 이게 서울 수도권의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을 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빼면은 지방이 차라리 나요. 근데 6억 4,200 중에서 아까 평균 가계부채가 1억 8천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빼게 되면 5억 3,4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이거든요.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3,4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문제는 5억 3,4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9,500이에요. 부동산이. 빼면 3,900만 원 남거든요. 3,9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3,900만 원 갖고 주식 사서 죽여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동학개미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값이 아까 말한 일본의 내 친구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연금이 있는가? 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한테는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지금 노령연금을 몇십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 절반, 4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7%. 거의 껌값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부동산의 뭐 전망 이런 걸 떠나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부동산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거보다도 노후에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이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도 아파 떠나거든요.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를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이라고 하잖아요. 백세인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시냐?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없고 공기 좋은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다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거든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건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점점. 이런 문제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판교의 타운하우스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9년에 입주를 한 건데, 이거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주택 사정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 말이
한국의 원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랑방이죠. 그리고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근데 그런 주택이 모두 사라지고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아파트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해 버렸어요. 밖에서 보이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들어와 산 사람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그 야마모토라는 설계사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집값을 예측할 때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그리고 40, 50대가 이제 뭐냐면 애들이 생기면서 집을 늘려갈 때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늘어난 게 뭐냐? 60대 이상은 지난 20년 동안에는 40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그러니까 결국 느는 거는 노인 가구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아직까지 없는 이유가 뭐야? 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집을 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를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그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나는 노후에 어디 살지? 누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인 가구 시대, 고령화 시대에 이 밀실 같은 주택이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집은 누가 사줄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퇴 후에 이제 노후관리 해법으로 주택연금이나 이제 월세를 좀 받아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주택연금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 90%가 특히 이 고령층은 부동산인데 그거 그냥 갖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연금화시키는 거는 그게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요인도 된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월세를 받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그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해요. 월세가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월세 안 나가면 받기는커녕 관리비까지 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당금이 그 시세 몇 %인가. 배당 수익률 높은 거를 이 고령층들은 많이 사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월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월세를 그 주택 가격으로 나눈 거. 근데 그게요. 지금 보면 3% 정기형 금리보다도 낮은 게 대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배당 수익률이 낮아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서 시세 차익으로 그걸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 이게 이 보장이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월세도 양극화돼 가는 거예요. 요지에 몇 군데 빼고는 어려울 거다.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주택연금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월세 받는 주택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3층 연금 구조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연금을 조금 어떤 구조를 이제 만들어 나갈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우선요. 그 연금은 이제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현역 시절에는 3층 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뭐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뭐냐면은 일찍 좀 받을 건가, 그다음에 그동안 안 낸 거 추납을 할 건가, 몇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좀 연기연금 늦게 받을 건가. 다른 거는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연금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연금이 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연금 계획을 하도록.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침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정치에도 많이 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에만 내지 말고 연금에 더 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은 요즘은 DC형, 그러니까 근로자 책임형연금, 가입자 책임형연금이 대세니까 그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거를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거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이쪽에 돈 빌려가지고 비투들 하고 있잖아요. 저는 비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퇴직연금, DC형 연금, 개인연금도 DC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금 자산 운용해서 배우는 지식으로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 활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을 중도 해약한 분들이 작년에도 뭐 3만 명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80%가 집 사는 데 쓰려고, 그다음에 전세지금 올리기 위해서 80%가 주택 관련으로 해약을 했어요. 아마 이 주택 관련 문제 때문에 그 퇴직연금 해약하고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퇴직연금만은 중도 해약하고 손대지 말아라. 세제 혜택 받은 것도 있고 나중에 50대, 60대 이제 나이가 들면은 퇴직연금에서 얼마씩 받는 것만큼 소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준비를 못하고 퇴직을 했다. 그러면은 삼성연금은 모자라거나 없을 테니까 부동산 연금으로 해결해야 돼요. 부동산이 뭐냐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농지, 그다음에 산지,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잘 활용하면요, 이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 쏠쏠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수입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 되잖아. 근데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그거 생각을 바꿔야 돼요. 2, 3년 전에 문고판 책으로 일본에서 부동산 시대라는 책을 한 권 사왔는데, 그 부동산의 부자가 안이불자 부동산이 아니고 부채할 때 부자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동산 시대라는 거예요. 왜 부동산이 마이너스 동산이냐? 어떤 분이 100살 가까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겠대요. 왜냐하면 집 비워놓으면 세금 벌금 내거든요. 아버지가 우리 모르게 놓고 간 빚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빚 책임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잘 모르면 상속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요,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돈 한 500만 원 얹어가지고 갖고 가세요. 그런데요, 집을. 그런 세상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서 가능하면 이 주택이나 이 농지, 산지를 연금화시켜서 받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받는 것과 이제 개인이 준비하는 뭐 회사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보통 이렇게 연금이 크게는 두 가지 길을 볼 수 있는데, 뭐 장단점과 현재 뭐 나라의 연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이 OECD에서 권고가 뭐냐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현역 시절의 소득의 65%에서 75%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을 설계하세요.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퇴직하고 나서는 현역 시절에 한 65에서 75%, 그러니까 한 70% 정도 받으면은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합쳐서 한 4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47% 중에서 비중이 제일 큰 게 26% 국민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절반 정도가 국민연금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다른 연금보다 유리해요. 퇴직연금이라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해주니까. 그리고 퇴직연금이 12% 정도고 개인연금이 9% 정도 해가지고 47%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도로 따지면 국민연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갈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특히 젊은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퇴직연금은 지금 방치해 놓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우리나라는 한 5년 평균 한 2% 정도, 미국이 한 8% 정도, 호주가 한 8% 정도, 이웃나라 일본도 좀 그런 면에서 후진 나라인데 4% 정도 수익을 내는데 우리는 2%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문제죠 이게.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젊은 층이 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연금 구조는 좀 어떤 식으로 개혁이 되면 좋을까요? 근데 개혁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1988년 그 가입할 때 저도 그때 처음에 가입할 때 이것도 세금이 하나 늘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도록 지금 봐도 좀 과다하게 유리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고령층이 약간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 금액을 좀 낮추고 지금도 그다음에, 근데 많지는 않다고. 아니 많지 않은 거는 뭐냐면 가입 기간이 적거나 그래서 많지 않은 거지 제대로 지금요 그 노인 빈곤율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빈곤율이 보면은 30대 전반 출생자.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보면은 80대 후반 뭐 이렇게 된 분들은 한 거의 60% 가까이 돼요. 그 노인 빈곤율이 37.7%가 우리나라 지금 인데 네. 그 중에 높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거의 그 국민연금 같은 거 가입도 안 했거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50년대 후반 출생자, 지금 60대 중반 이렇게 된 분들은요, 받는 매달 연금을 그 감안하게 되면 그 연령대의 노인 빈곤율은 18% 정도로 낮아져요. 지금 OECD 평균이 18%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이런 50년대 전반 후반 출생자 이런 분들은 상당한 연금을 받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못 받는 그런 30년대생 그런 거 다 합쳐서 그런 거지. 그래서 뭐냐 그 받는 금액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가입 기간을 좀 늘리고 또 좀 금액을 더 내고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요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득권층에서는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도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 국민연금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거기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순해요. 그래가지고 뭘 가서 데모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다.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씩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젊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가지고 연금개혁 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좀 나이 든 분들은 약간 양보한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젊은 사람들이 안 내면은 연금이 파산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국민연금의 그 연금 자산이 수익률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 관계없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거기 저기 고위직으로 오고 그다음에 조금만 약간만 수익이 안 나면 그냥 국회에서 난리 떠들고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운영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연금이 전문가가 소신을 갖고 운영하도록 연금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국민연금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이라면 연금 백만장자, 은퇴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나라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연금이 이렇게 좀 빵빵한 나라들의 특징 한번 짚어주시고 미국의 케이스도 한번 그게 이제 뭐 호주 같은 데가 빵빵한 나라고 그런데요.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결국은 선진국은 최소 생활비 정도를 3층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벌써 이제 재작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피델리티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이 연금 자산 운영하는 회사로서 점유율이 1등인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고객 중에서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DC형 연금하고 IRP도 넓은 의미의 DC형 연금이거든요. 가입자가 책임지는 연금이기 때문에 그거의 연금 자산이 그러니까는 100만 달러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3억 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80만 명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회사의 점유율이 20% 정도니까 5배를 하게 되면 한 4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할 때 그 회사가 전망이 어떤가 이런 거 따져보잖아요. 그중에 꼭 체크하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도입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퇴직연금을 얼마 내면 매칭한다고 그래요. 얼마 거기서 더 내주는가 회사가. 그걸 보고 회사 입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우선 취직만 시켜주면 고맙죠. 그러니까 우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되면은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그건 D시형이니까. 그러면 펀드로 운용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펀드 투자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펀드 투자 언제 시작하셨어요? 예, 입사해가지고 퇴직연금 운용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게 내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 그리고 뭘 사야 되는지 이런 게 관심 없이 그거는 방쳐놓은 채로 그 돈 빚어서 가지고 비투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주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회사가 그걸 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회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운용 지식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그 지식을 회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는 회사가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퇴직연금은 30년, 40년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금리가 낮은 정기예금 같은 걸로 거기 이 퇴직연금을 운영해서는 금액을 늘릴 수가 없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가 뭐고 분산 투자가 뭐고 그런 지식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주인의식, 그리고 공부, 그다음에 그 적극성,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 때문에 퇴직연금 100만 장자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을 근로자들이 약간만 하게 되면은 100만 장자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50만 장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6억 넘거든요. 거기다가 개인연금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노후에 걱정이 없죠. 노후에 적정 생활비 얼마나 필요합니까? 물어보면 부부가 10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고 10만 원 정도가 최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10년에 1,200만 원을 적립식으로 펀드에 투자했다고 가정합니다. 투자 시작할 때 펀드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재수없게 떨어지는 거예요. 5년간 떨어져서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5년 후부터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다시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년 후에 그렇게 사서 넣은 그 펀드의 평가액이 얼마일까? 원위치로 돌아왔으니까 1,200만 원 원금 들어갔으니까 1,200만 원 정도 되겠지. 근데 2,410만 원이에요. 2배예요. 왜 그러냐?